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김영사 사피엔스 이벤트 있었잖아요. 그렇죠. 당첨자 명단을 원래는 25일 날 발표하기로 했었는데요. 응모하신 내용이 너무나 주옥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틀이나 시간을 끌은 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첨자 명단을 저희가 팟빵 후기란과 공지에 올려놨습니다. 20분이 선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잠깐 또 하실 일이 있어요. newsbag@newsbag.co.kr newsbag.co.kr로 응모하셨을 때 썼던 닉네임 그리고 본명, 휴대폰 번호, 책 받을 주소 이렇게 4가지를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다급하냐? 요거는 설 전에 책이 최대한 도착하기 위해서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고 1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 이런 분들은 당첨이 다음 분들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전 책 이벤트 당첨되셨던 분들도 많이 응모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웬만하면 그분들도 제한 없이 같이 이번에 뽑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응모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아무래도 형평성 차원에서 예전에 당첨되셨던 분들은 제외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다음에 또 이런 이벤트 마련할 테니까요. 요번에 제외되셨던 분들은 다음에 응모하시면 또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빠졌기 때문에 다음에는 절대 빠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빠르면 2월부터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처음에 응모하신 분들의 글들이 너무나 주옥 같았다. 또 이걸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당첨되신 분들 중에 3분의 글을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산자기 69 아이디 쓰시는 분은요. 이런 내용을 남기셨어요. IS 테러에서 보듯이 실체가 없는 절대자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허구의 신을 위해서 타인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것이 결국 조직을 더욱 결속시키는 힘이 되고 이 힘이 인간 사회의 동력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붙이셨습니다. 언제나 희망은 인간의 마지막 천국. 끝까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이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골든타임 닉네임 쓰신 분입니다. 미래에는 현재 인류의 사이보그화나 다른 돌연변이 대체 인종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미래 세대를 향한 중요한 선택의 위치에 있다. 먼 훗날 수만 년 뒤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방송을 들으며 이런저런 상상력 자극이 되더군요. 농담으로 말씀하신 호모 히어로즈가 만약 대체 인종이 된다면 전 인류가 무엇을 위한 히어로가 될까요? 방송 정말 잘 들었습니다. 호모 히어로즈. 넥센 히어로즈에서 저희 방송 혹시 듣고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분은요. 언제나 아침은 숙취. 저랑 비슷한 분이시네요. 이분은 무슨 얘기를 남겨놓으셨냐면 방송을 듣고 북카트에 바로 넣어둔 책인데 마침 이벤트가 있다고 하여 응모합니다. 방송을 들을 때 김영사, 강모 팀장님의 말씀이 너무 빨라서 두 분과 묘한 대비를 이루었던 게 기억나네요. 하라리 교수가 한 발 위 혹은 한 발 뒤에서 인류의 발달을 바라본 관점이 궁금하고 그보다 행복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방송을 열심히 들으신 분 같아요. 네, 하라리 교수의 행복은 채식에 있죠. 채식?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참아. 아무튼 방금 소개해드린 이 3분 이외에 17분들은요. 박 PD가 소개해드렸던 팟빵 게시판에 보시면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하시고 아까 안내드린 대로 1일까지 꼭 뉴스백 메일로 신상 정보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4가지의 개인 정보는 저희가 팔아먹으려고 요청한 게 아니죠. 그렇죠. 책을 보내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데 메일로 받아야 저희가 저희만 보고 폐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후기란에 이런 정보를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류 최대 사기극이 뭔 줄 알아? 조이팔? 땡! 만년 전에 농업혁명이야.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퀴즈 하나 더. 10만 년 전에는 인류가 몇 종이었는지 알아? 하나 아니면 둘. 또 땡! 6종이나 있었어. 에이, 믿을 수가 없어. 못 믿겠다고? 요즘 책도 안 봐? 김영사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 다 나온다고. 그럼 인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당연하지.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됐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이야. 멋지지? 정말 멋진데? 나도 읽어보게. 책 좀 빌려줘. 안 돼. 때타. 에이, 치사해서 나도 당장 사서 본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에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사피엔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공공임대주택 중에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예, 이게 저렴하니까 인기가 많은데 앞으로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도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허. 오늘 국토부가요,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달라진 안을 보면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 취업준비생이라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안 됐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 이분들은 사회초년생,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행복주택에 입주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대학생은 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가 되고 현재 거주 허용 기간이 6년인 신혼부부는 자녀를 한 명 낳을 때마다 2년씩 연장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최대 몇 년까지 되는 거예요? 10년이죠. 10년이면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늘 하는 얘기죠. 취지는 정말 좋아.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원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학 다니면서 결혼한 사람들이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학 다니면서 결혼을 한다. 이거는 금수저들 아닌가요?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대학원생도 입주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돼라고 이렇게 절박함을 느끼는 분들이 글쎄요, 취업에 더 열을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 소식은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될지 솔직히 잘 감이 안 와요. 뭔 얘기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네. 근데 제주도 이름이 또 나온 게 눈사태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전국에서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제주도가 꼽혔대. 오, 잠깐. 우리가 분명히 할 게 있어요. 이 PD님은 제주도에 땅이 본인 명의로 있습니까? 제 명의로는 없죠. 없어요? 그럼요. 그럼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인데. 물론 저희 부모님 명의로는 그럼 좋은 일이네요. 이거 좋아해야 되나요? 그럼요. 아무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 지가를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그런데 전년 대비 2.4%나 상승했다고 그래요? 이는 지가가 하락했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게 상승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부터 무려 62개월 연속 땅값이 오르고 있대.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쵸. 먹거리, 집 다 오르는데 땅만 안 올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냐? 제주도가 7.6% 올라가지고요,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가 세종 4.6%가 올랐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구 4.1%가 올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2.7%로 한 중간 정도로 위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좀 밑돌았다고 합니다. 시, 군, 구별로도 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 제주도에 속한 서귀포시가 8%가 올라가지고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대요. 그 이유를 봤더니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드렸죠. 제2공항. 이 제2공항이 발표되면서
이 인근 지역이 와장창 올랐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톱 3를 보면요. 제주, 세종, 대구. 이 뭔가 이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현 정권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지역들이잖아, 다. 아, 우리 지역은 드라이브 안 걸어줘도 되는데 말이야. 대구가 3등이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새 차를 샀을 때 특정 부위의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아, 예전에는 이게 쉽지가 않았었나요? 그렇죠. 예전에도 법적으로는 가능했죠, 물론. 그런데 법이 그렇죠. 이 차를 몰다가 운전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위험을 3번 이상 겪었을 때는 바꿔준다. 이렇게 돼 있다고. 아니, 생명의 위협을 한 번도 아니고 3번? 3번. 그럼 3번 내에 죽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법이죠. 그런데 완화가 돼서 이제는 변속기나 제동장치에 고장이 나도 수차례 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 그동안은 주로 엔진 쪽에만 국한이 돼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 수차례란 게 또 몇 번이란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이 그렇죠. 예.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결제하는 하이패스 있잖아요. 아, 있죠. 예, 이 하이패스가 5월부터는 주차장이나 주유소에서 요금도 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춘다고 합니다. 이건 좀 편리해지겠네요. 예, 그리고 4월부터는 시외버스, 이 시외버스를 탈 때도 온라인으로 좌석을 지정하고 왕복 승차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비행기처럼 자기 앉고 싶은 자리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고속버스만 이게 됐거든요. 오호. 이제 앞으로는 시외버스도 된다. 그리고 이것도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에요. 인천대교 통행료가 1,000원 정도 내려간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국토부가 오늘 신년 업무 계획으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박 PD는 혹시 소비 절벽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구 절벽, 소비 절벽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비 절벽도 아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면서 갑자기 소비가 절벽처럼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 경제학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만간 소비 절벽이 올 것이다. 이런 경고음도 터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유통업계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죠. 이마트, 백화점 이런 대형 업체들도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한 군데만 잘 나가고 어딘지 아시겠어요? 술집? 아이, 술집이 유통업체인가요? 편의점이 나홀로 매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편의점. 네,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래요. 여기서 보니까 지난해 연간 편의점 매출이 전년보다 25.6%나 늘어났대. 와. 아니 마이너스인데 대부분이 플러스 25%라고요? 그렇죠. 실례로 대형마트, 백화점, SSM, 기업형 슈퍼마켓을 타는 거죠. 여기에 연간 매출은요. 각각 2.1%, 1.2%, 1.3%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편의점만 25% 넘게 증가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록이에요. 감 잡았어. 담배 때문이죠. 담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담배 등 기타 품목의 판매액이 전년보다 48.5%가 늘어났대. 네. 편의점 업계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해리 도시락인가요? 그렇죠. 해자 도시락도 있더라고. 근데 해자는 뭐예요? 김혜자 씨인 것 같아. 어허. 이런 도시락이 싸게 잘 나오니까 요즘은 혼밥이라고 하잖아요. 혼밥. 혼자 먹는 밥. 예, 혼밥 쪽이 많으면서 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편의점들이 매출이 늘어나니까 편의점 점포 수도 증가를 했대요. 월 평균 늘어난 수치가 8.3%. 그러니까 실은 저희 동네도 보면요. 예전에 저희 동네에서 거의 10년 이상 운영했던 슈퍼마켓이 어느 날 어느 순간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로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요거는 따로 빼서 저희가 메인 섹션으로 다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보가 많지 않아서 오늘 브리핑에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다들 한두 번은 사보셨을 것 같은데요. 11년 만에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아까 편의점 최고 매출 기록했다더니 로또도 편의점에서 많이 사잖아. 그러네. 담배 말고 로또도 있었구만. 27일 기획재정부가요. 복권위원회 정보를 받아서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로또 판매액이 무려 3조 2,571억. 전년 대비 7% 늘어났다고 해요. 아니 로또 판매액이 조 단위예요? 3조라고 합니다. 3조. 와. 근데 우리가 로또를 사는 심리가 뭐겠어요? 한탕 아닙니까? 한탕. 그렇지. 이제 막판까지 가니까 로또 말고는 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심리로 사잖아.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로또 복권이 2002년에 처음 나왔다고 해요. 나 이렇게 오래됐는지 몰랐네. 그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2003에서 2004년 이때 처음으로 3조가 넘었대요. 그러다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은 다시 2조 원대로 꺾였대요. 그런데 2014년에 다시 3조 원대를 회복을 했고 작년에 마침내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또를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당 평균 판매액이 올해 1월 기준으로만 봤을 때요. 682억이라고 합니다. 와, 많이들 사네요. 예. 반면에 1등 평균 당첨금으로 나가는 돈은 140억. 그러니까 국가가 매주 540억 원을 이익을 본다는 얘기예요. 물론 2등, 3등, 뭐 5등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2등부터는 사실 대세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당첨금이란 말이죠. 물론 직간접적인 관리비와 고정비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온라인화 됐기 때문에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부의 자료가 있나 하고 살펴봤어요. 근데 2013년까지 나온 게 가장 최신 자료더라고요. 2013년 이때 정부가 발표한 복권 사업 수익률이 40%입니다. 그 얘기는 1조 원어치 복권을 팔면 4천억 원이 이익으로 남는다. 어떻습니까? 40%다.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 아닌가요? 그렇죠. 웬만한 사업에서 40% 이익률 남기기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즉 로또를 제외한 그다지 재미를 보지 못하는 기타 등등 복권들 있잖아요. 왜? 뭐 주택 복권도 있고 이 또 막 긁는 거 있죠. 왜? 은박지. 그렇죠. 그리고 요즘 연금 복권도 인기 있잖아요. 예. 이러한 우리가 잘 모르는 복권들은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40%라는 얘기야. 그러면 알짜배기인 로또만 놓고 보면 수익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40% 이상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로또만 떼서 수익률을 발표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없겠죠. 이게 있으면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추정을 해보건대 45%에서 5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540억 원의 절반인 270억. 이 정도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봐도 되겠죠? 270억 원을 52주 동안 번다. 제가 곱해봤어요. 1조 4천억이 나옵니다. 1조 4천억. 이야, 많이도 남기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밝힌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발표한 복권 사업 수익률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정부 쪽 관계자라도 사실대로 발표 안 할 것 같아. 이거 사실대로 발표하면 누가 좋겠어 이거. 자, 그러면 국민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로 사는 로또 덕에 정부가 매년 최소 1조 4천억 원을 그대로 벌어들입니다. 근데 이 국민들은 세금도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죠. 아무튼 정부가 세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뜯어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 취업, 직장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요즘 직장인들한테 가장 큰 핫 이슈를 꼽는다면 박 PD는 뭘 꼽고 싶으세요? 쉬운 해고 아닌가요? 그렇죠. 쉬운 해고가
바로 눈앞에 닥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정부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침을 지난 22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런 노동계에서는 강도 높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반발 이미 예상됐던 거야. 그냥 강행을 해버린 거예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기가 더욱더 각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각박해진 삶 그냥 이대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동자들도 이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난 6일 날 일반 해고 노동부 지침의 내용과 대응 이런 주제로 노동법률원이 강좌를 열었대요. 이 강좌의 내용을 미디어 오늘이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한 부분을 제가 좀 여러 애청자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행정 지침은요, 일반 해고 지침이란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일반 해고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해고는 정리해고, 징계해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대요. 법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고는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이 두 가지 해고는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 나와 있어요. 일단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뭔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요, 제24조는 정리해고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고가 아닌 모든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라고 전문가들은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어떤 해고 지침이 있는지 이게 또 중요해지잖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나오는 해고는요, 징계해고, 통상해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대요. 징계해고, 통상해고에 대해서는 판례를 살펴보셔야 된다고 하는데, 판례를 보면요,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 절차에 따른 해고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징계해고 이외에 나머지 해고는 아까 얘기 드린 통상해고 이걸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통상해고는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근로 제공이 어렵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때 사용하는 해고 방식이라고 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다친 경우, 또 죄를 짓거나 이래가지고 구금된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얘기했던 저성과자 해고는 지금까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없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니래요.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성실한 근무, 근태불량, 업무 명령 불이행 이런 명목으로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었어요. 다만 지금까지는 이런 이유가 통상해고에 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해고 영역에서 다뤄져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성과자 해고가 있었는데 왜 정부가 갑자기 일반 해고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굳이 만든 것일까? 이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네. 이유는 간단해요. 기존에도 아까 저성과자 해고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근태불량자를 해고를 할 때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나 절차를 안 지키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았대요. 그러니까 근무가 좀 불량하다 하면 그냥 그 친구를 딴 부서에 발령내거나 해서 근로자가 스스로 나가게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럴 경우 해당 근로자가 나 이거 기분 나빠 이러고 소송을 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회사 측이 대부분 진대요. 회사 측이 대부분 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해고를 함부로 남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요즘은 또 노동자들이 예전에 났던 드라마 송곳 같은 거 많이 보고 의식이 많이 개선된 분들이 많잖아. 네.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고를 하고 싶은데 해고를 못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정부가 가이드라인 만들어준 거예요. 정부에서 나와 있는 지침 있잖아요. 아까 일반 해고 지침 요대로 순서대로만 하면 근로자가 소송을 걸어도 너네 지지 않는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반 해고 지침을 만든 거라는 거죠.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이번 지침에 대해서 뭔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법과 판례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 만든 것일 뿐
이런 얘기를 했거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정부는 그래도 국민, 근로자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 깨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기업과 오너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번 지침이 법이 아니라는 사실 아세요? 법이 아니다. 지침이에요, 지침. 어. 한마디로 지침이니까 이걸 위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 그러면은 불났을 때 대피하는 요령, 뭐 요령 이런 거네. 그런 거라는 거니까. 따라서 이게 혹시나 소송까지 가잖아요. 사법부가 이 일반 해고 지침 가지고 판단을 내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명무실한데 고용노동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고를 하려면 이렇게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해고를 해라. 그래야지 니네들이 소송에 안 걸린다. 누구한테? 회사 측한테 알려주는 거라니까. 아니 근데 회사들이 정부보다 더 잘 알 텐데 그런 거는.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잘 알겠죠. 응. 중소기업들은. 요즘 노동 분쟁이 주로 일어난 곳이 중소기업들이거든. 중소기업들 중에 이걸 모르고 그냥 얘 마음에 안 들어. 얘 일 제대로 안 해. 그냥 막 잘라내는 애들이 많거든. 이런 데는 또 소송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고 지침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 측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미리 살펴두는 게 좋다는 얘기들을 해요. 이번 지침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회사 측에 알려준 해고 순서, 이거를 보면 약간의 해답이 나오겠죠. 해고 순서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 규정을 고려했었을 때 근로 제공 의무의 불이행이 존재할 경우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됐을 경우에는 교육 훈련, 배치 전환 이런 개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딱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따른 규정.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는 보통 근태 불량, 불성실한 근무 이거를 해고 사유로 인정해 버리면 바로 해고 순서의 첫 번째 단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이런 조항을 취업 규칙에 넣으려고 앞으로 시도를 할 거예요. 이미 넣은 업체들도 있겠죠. 아직까지 이런 취업 규칙이 없는 회사들은 이걸 넣으려고 노동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이걸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얻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근태불량, 불성실한 근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근태불량인지 어떤 게 불성실한 근무인지 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부장의 부도덕한 지시 이거를 지키지 않았었을 때도 불성실한 근무가 될 수가 있잖아. 부장이 불법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불성실한 근무, 근태불량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딱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미 취업 규칙에 이런 조항을 넣은 회사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취업 규칙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단체 협약. 노동자와 회사 측이 단체 협약을 맺잖아요. 단체 협약에서는 해고 사유를 정할 때 최대한 제한하는 식으로 하면 이런 근태 불량이나 불성실한 근무 이런 취업 규칙이 있어도 최대한 막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해당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단체 협약을 절대 하면 안 되고요. 해당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다. 말이 완전히 달라지죠. 또 단체 협약에 규정된 이외의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 이런 조항들을 넣게 되면 취업 규칙에 아까 같은 조항이 있어도 노동자들이 권리를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노조의 태도 그리고 단체 협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회사 측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평가도 하고 교육 훈련도 하고 배치 전환도 하겠다. 이렇게 강행하는 그런 회사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끊임없이 관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고용노동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적합한 업무로의 배치 전환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일반 해고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런 기준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잖아.
평가의 주체, 대상, 절차, 기준,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단체 교섭에서 요구해가지고 이거를 아까 얘기해드렸던 단체 협약에서 체결해버리면 어느 정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아까 얘기드렸던 교육훈련이나 배치 전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두산 인프라코어 사태. 예.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을 받아가지고 되게 논란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때 뭔 일이 있었냐면 희망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에 회고록을 쓰라 이렇게 압박까지 했었다고 해요.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아세요? 교육훈련이었다. 이것도 이 저성과자들 교육시키기 위한 훈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야. 배치 전환 경우에도 KT 사례 있었잖아요. KT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무직 텔레마케터들이 있죠. 텔레마케터한테 명퇴를 하려고 하니까 이 텔레마케터가 거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텔레마케터를 어디로 발령냈는지 아세요? 울릉도. 지금 눈 많이 내린 데 있죠. 예. 울릉도에 보내서 거기서 텔레마케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선을 깔라고 그랬대. 아, 내가 그분이면 전선을 그냥 다 꼬아버리고 내려오겠다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노조가 개입하면 이거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대요. 노조가 개입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못 받아들이겠다. 단체 협약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최대한 막을 수가 있는데 실상은 우리나라에선 노조가 무용지물인 데들이 너무나 많잖아. 그리고 노조 가입률 자체도 우리나라가 너무나 낮아요.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었죠. 10%가 안 돼.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방금 사례의 그 텔레마케터 분은 뭐 제가 특정 직업을 비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 아마도 계약직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노조에 가입이 돼 있나요? 계약직들도 예. 노조에 가입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노조는 정규직들만을 위한 게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계약직 노조도 있어요. 알바 노조도 있는데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혹시 우리 직장에는 노조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 측 관계자가 포함된 검증위원회 뭐 이런 걸 둘 수가 있대요. 이 검증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 드렸던 저성과자에 대한 평가나 교육훈련, 배치 전환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노동자 혼자서 우리 검증위원회 둡시다 하면 회사 측에선 절대 받아들여 주지를 않겠죠. 예. 노동자들이 얼마나 똘똘 뭉치는가가 이 일반 해고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전문가들은 많이 하세요. 핵심은 근로자끼리의 단합이군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쉬운 해고의 칼날이 진짜 TV나 신문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원, 한 달에 무려 2천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노동자들의 단합이 왜 중요한지 증명해주는 사례가 나왔어요. 뭔 얘기냐면 지난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임금 체불이 과연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무려 30만 명이나 임금을 못 받아서 고통을 받았어. 와, 30만이요? 근데 이 30만이라는 숫자가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이 숫자 자체도 딴 데서 조사한 게 아니야.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이거에 곱하기 몇은 되겠죠? 3은 될 것 같아요. 일단 고용노동부가 오늘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체불 임금이 발생한 근로자 숫자가요. 29만 5,677명. 전년 대비 3,000명 가까이가 늘어났대요. 이렇게 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숫자는요. 2011년에도 27만 명 정도 됐었고요. 이게 2013년에는 26만 명까지 조금 줄어들었대요. 그런데 2004년 그리고 지난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서 30만 명에 육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총액도요. 이게 단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2011년에 1조 874억 원. 그런데 지난해는 1조 2,993억 원. 4년 만에 20%가 늘어나 버렸어. 어이구, 얼추 로또 복권 판매 수익이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업종에서 이렇게 임금 체불을 많이 하고 있나? 이걸 살펴봤더니 역시 제조업이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제조업에서는요. 임금 체불 근로자 숫자와 임금 체불액이 7만 8,530명에 4,749억 원. 가장 많았대요. 그 다음이 건설업, 그 다음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 그 다음이 금융부동산, 그리고 운수창고 뭐 이런 순위였다고 해요. 특히나 1위와 3위를 차지했던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요즘 임금 체불 증가세가 엄청 가파르대요. 요즘 차이나 리스크, 유가 폭락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업종이 있죠. 조선, 철강, 기계, 자동차. 여기에서는 지난해 임금 체불 근로자가 7만 8,530명. 2011년보다 30%가 늘어났대요. 또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요즘 내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면서 임금 체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금 체불이 늘어나니까 정부나 여당에서도 좀 심상치가 않다고 봤나 봐요. 특히나 설 앞두고 임금 못 받았다고 얼마 전에 자살하신 노동자도 나타나고 뭐 이러니까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체불 임금 총력전, 이게 왜 총력전이라는 말이 붙는지 모르겠지만 체불 임금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대요. 왜요? 해고를 쉽게 하는 가이드라인까지 기업에 알려주는 정부와 여당이? 그러니까 말이야. 이상하네. 일단 정부의 총력전을 좀 살펴보면 임금 체불로 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대요. 그리고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대요. 대폭 최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 그냥 말로만이야. 고용노동부는 조금 구체적으로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지적할 걸 미리 알았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설이 지금 1개월도 안 남았는데 1개월 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용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로자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뭐라고 달렸는지 아세요? 직접 경험하셨던 분인 것 같아. 노동부 가봐야 특별사무관은 고용주 편에 서고 노동자 윽박 지르고 시간 질질 끌고 돈은 못 받고 벌금이 검찰 고소 후에 체불금 확인서 종이 한 장 주고 끝. 어떻게 하라는 안내도 없다. 알아 물어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일하고 돈 못 받고 생활비 카드로 돌리고 이자 내고 결국 신불자. 이런 얘기를 달아놨어요. 과연 정부의 총력전이 이런 노동자들한테도 혜택이 있을지 좀 의심이 듭니다. 총선 앞두고만 총력전이겠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외신을 통해서 진짜 눈이 번쩍 뜨이는 기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란 하면 시아파의 본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란 대통령이 이탈리아까지 날아갔나 봐요. 이란의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이탈리아 방문 중에 이탈리아에는 교황이 있는 바티칸 시티가 있잖아요. 네. 바티칸 시티를 찾았는데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하면서 뭔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밥 맛있냐? 교황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대. 오. 이슬람교 시아파 수장이 말이야. 교황한테.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하니 대통령한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평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나아가 이탈리아는 국가적으로도 이란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나 봐요. 이란 대통령이 이탈리아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이었는지 박물관에는 다비드상이나 뭐 이런 누드 조각상들이 많잖아. 네. 누드 조각상들을 흰색 판넬로 다 가려버렸대. 왜냐면 이슬람교에서는 이런 누드를 보는 게 상당히 금기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 PD는 절대 이슬람교 누드 좋아하잖아. 이렇게 이란 대통령의 방문을 이탈리아에서 배려를 하니까 이란도 이탈리아에 또 화답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탈리아 기업들과 모두 22조 원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대. 누드 조각상 가려준 대가가 22조예요? 꼭 그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만큼 종교를 떠나 이렇게 배려를 하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타 종교에 대한 이런 배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이란 대통령은 속으로는 섭섭했을 것 같은데. 왜 섭섭해요? 그냥 냅두지 왜 가려가지고. 그럴지도 모르겠죠. 뭐 오늘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을 방문했었을 때 박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한테 어떤 배려를 보여줄지 좀 궁금해요. 지난번에 했던 중동으로 젊은이 뛰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려나? 히잡 쓰지 않을까? 한복 대신 자기가?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